안녕하세요. 파이어족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동산 규제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 규제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왜 부동산은 계속 폭등하는 것인가? 나름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각자 생각하는 대책 방안도 여러 가지일 듯 합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다가 끝날까봐 우려가 되지만 그 뜬구름도 못 잡고 계시는 일부 높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선한 의도와 좋은 명분을 가지고 만든 규제들이 어처구니 없는 실패로 돌아간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많이 닮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에 빗대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규제의 실패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의도와 결과가 불일치되었던 규제의 실패 사례는 미국 중부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 세 개 주에 걸쳐 있으며 그 면적이 대한민국의 11분의 1이나 되는 굉장히 큰 국립공원입니다. 이곳은 대자연이며 곧 생태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곳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늑대들이 숲속의 동물들 뿐만 아니라 주변 목축 농가의 가축들까지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가축이 늑대에게 잡아먹히면 농민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14년 미국 의회는 목축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늑대를 해로운 동물로 지정하고 사냥을 허용했습니다. 사냥꾼들이 마음껏 늑대들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한 거죠. 그 정책이 시행된 후 시간이 흐르고 결국 옐로스톤 지역에서 늑대는 사라졌습니다. 늑대가 사라지자 농민들은 안심하고 가축을 잘 기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다른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사슴의 개체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늑대가 사슴보다 상위 포식자였기 때문에 사슴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었었는데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가 사라지자 사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사슴들이 농가나 목축 지역까지 내려와서 가축들의 몫인 목초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이 먹어야 하는 풀들을 사슴들이 들이닥쳐 다 뜯어먹어 버려서 가축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 피해는 늑대가 가끔씩 농가에 내려와서 가축들을 잡아먹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거의 씨가 말라버릴 정도였으니까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식물들의 종류도 줄어들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사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태계를 자연스럽게 보존하지 못했던 원인은 농가를 보호하고자 만들었던 늑대의 사냥을 허용한 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미국 의회도 이와 같은 생각이었고 결국 늑대를 다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풀어놓기로 결정합니다.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하고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늑대가 다시 나타나자 사슴들은 서식지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늑대에게 잡아먹힐 만한 계곡 같은 지역으로는 가지 않았고 쉽게 도망갈 수 있는 탁 트인 들판에서만 서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곡 근처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났고 숲에 나무도 늘어났어요. 생태계가 다시 복원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가끔씩 늑대들이 농가에 침입해서 가축들을 물어가곤 했지만 농민들은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사례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옐로스톤에 있던 동물들로 비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본다면 늑대들은 다주택자, 사슴은 1주택자, 농가의 가축들은 무주택자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현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부동산 투기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들의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죠. 주로 세금과 대출 규제로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들을 없애려던 미국 의회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사슴들, 즉 1주택자들에게는 관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이 1주택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무주택자 분들도 비교적 대출 규제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1주택자 포지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의 성격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성격이 더 강한 케이스겠죠.
이러한 이유로 1주택자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가 더해지면서 2030 세대분들도 연끌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1주택자들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옐로스턴의 사슴 개체수가 증가한 것처럼요. 이렇게 1주택자가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전월세 물량의 감소, 두 번째는 하방 경직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다주택자들은 자신들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들을 전월세로 내놓습니다. 세입자들은 그런 주택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1주택자들은 자신들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로 내놓을 주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 전월세 물량은 점점 감소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난집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법이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임대차 3법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로 늘려버립니다. 기간이 2배로 늘어났으니 물량도 당연히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겠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었으니 전세가는 치솟았고, 또 전세가는 매매가를 받쳐주기 때문에 매매가도 함께 고공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세입자분들에게 좋을 수 있겠죠. 2년 연장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최대 5%까지만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그 나머지 2년마저 만료가 되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렇게 폭등해버린 전세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상황이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세가가 자꾸 높아지면 갭투자가 성행하게 되는데요. 전세가가 급등한 지역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안함을 느낀 사람들이 일단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소형주택이나 빌라에서 전세로 사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죠. 이러한 갭투자도 부동산 매수세를 강화시키는 요인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인 하방 경직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따라서 하락해야 하는 어떤 상품이나 재화의 가격이 이상한 사유 혹은 알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하락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 상황이고 조건인데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주택자 분들은 절대 자기가 매입한 금액 밑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조건이 와도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면서 그 집에서 살아가면 되니까요. 다주택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애지중지합니다.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한 커뮤니티도 조직하고 여러 활동들도 하면서 버텨낼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1주택자들이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주택자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버려서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고 특별공급이라는 좋은 취지의 제도도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분양가에 따른 대출 규제가 있어서 현금 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그렇다면 1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나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는 건지 의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최소 5억 이상 보장되는 엄청난 혜택은 결국 또 가진 자들 혹은 가진 자의 자녀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었죠. 이게 대한민국 주택 청약 시장의 현실입니다. 물론 무주택자들을 위한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땅도 아니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근거 없는 공급 대책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줄줄이 취소되고 있죠. 지난 8.4 대책 때 발표했던 공급 예정 부지들 지금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 용산 정비창 부지들도 주민들의 반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수의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고도 말하고 있죠. 제 기준에서는 좀 과도한 비율로 임대주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마저도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니거든요. 물론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임대주택 공급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저도 임대주택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늑대가 될 것인지 사슴이 될 것인지 가축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구분하고 규제해서는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규제하여 뜯어 고치려고 하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규제마저도 땜질 정책, 누더기 정책으로 전락하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물론 가축이 사슴이 되고 사슴이 늑대가 되는 과정에는 경제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개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 구분을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라도 조금은 방향을 바꾸어서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들의 오판을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가 자신들의 정책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들을 다시 풀어준 것처럼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규제들이 완화되어야 하는지,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또 어떤 규제들이 어떻게 고쳐졌으면 하는지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도 환영합니다. 제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반대자만큼 좋은 파트너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